고요한 평창동의 아침 공기는 상류층의 여유로움을 머금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 안잘 가꾸어진 전통 정원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십 년은 됨직한 소나무들이 기품 있게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 소리가 천가하게 울렸다. 정원의 중심에는 고요한 연못이 있었고 그 위로 섬세하게 지어진 정자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 속에서 한 아이만이 그 조화로움을 깨고 있었다. 강서연은 작은 아이 박하준의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준 도련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한 걸음만 더요. 그녀는 풀어진 아이의 고급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주며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5살 배기 하준은 불안한 듯 다리를 떨었지만 서연의 눈을 보며 간신히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일한 버팀목과도 같았다. 그때 정원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잘 닦인 이탈리아제 구두가 돌길 위를 또각거리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무겁고 규칙적인 그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주인인 박진우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후계자였고 그의 온몸에서는 거만함과 냉정함이 흘러나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연못께 쭈그려 앉은 서연과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불쾌감이 새겨져 있었다. 더러운 손 치워.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박진우의 목소리에 담긴 도끼는 채찍처럼 날아와 공기를 갈랐다. 강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서 있는 하준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도 전에 진우는 거칠게 하준을 잡아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 힘에 아이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진우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서연을 뒤로 밀쳤다. 서연의 뒷굽이 젖은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얕은 연못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치며 머리카락과 옷을 흠뻑 적셨다. 은은하게 퍼지던 연곶 향기는 순식간에 굴욕의 맛으로 뒤덮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흠뻑 젖은 채 간신히 일어섰다. 전무님, 저는 그저...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저 그의 목소리는 유리를 자를 듯 날카로웠다.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건가? 어떤 변명을 꾸며냈든 상관없어. 너 같은 부류는 지긋지긋하게 봐왔으니까. 항상 자기들이 속하지 않은 곳으로 어떻게든 기어 들어오려고 하지. 그의 차가운 시선이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에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저는 도련님이 걷는 것을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말했다. 진우는 텅 빈 조소를 터뜨렸다. 돕는다고 내 지성을 모욕하지 마.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살아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수백억을 썼어. 벽에 하버드 존스 홉킨스 스탠퍼드 졸업장을 걸어놓은 사람들, 수십 년의 경험과 거대한 팀을 거느린 그들이란 말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들도 내 아들이 저 몇 걸음을 떼게 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는 경멸적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고등학교나 겨우 졸업했을 법한 가정부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네 천한 출신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무슨 특별한 마법이라도 준다고 착각한 모양이지. 서연이 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가차없이 말을 잘랐다. 이건 실력의 문제야. 교육 훈련 그리고 품격의 문제라고. 내게는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없지. 넌 바닥이나 닦고 주스나 따르고 조용히 입 닫고 있으라고 고용된 거야. 구세주 놀이를 하라고 온 게 아니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대리석에 부딪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내 아들은 네가 동정심에 주무를 수 있는 길가의 잡종이 아니야. 그는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박하준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문의 혈통이 너 같은 더러운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럽혀진다는 단어가 독처럼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하준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으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서연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를 용감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진우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된 채였다. 너 같은 것들은 네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해. 넌 복종하고 명령을 따를 뿐이야. 네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는 게 아니지. 만약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잊는다면 내가 이 서울 바닥에서, 아니 이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2번 다시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서연의 목구멍이 타는 듯했다. 저는 도련님을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전무님. 저는 그저 기회가 필요한 한 아이로 볼 뿐입니다. 서연이 간신히 말했다. 닥쳐. 그 말은 채찍질처럼 날카로웠다. 당장 짐 싸. 넌 여기서 끝이야. 만약 내 아들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네 더러운 입에 올렸다간 네 남은 평생을 공중 화장실이나 청소하며 살게 만들어 줄 테니 명심해. 하준의 작은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서연 씨가 좋아요. 아이의 작은 팔이 그녀를 향해 뻗었지만 진우는 횡몸을 돌려 아이를 더 단단히 껴안았다. 울음 그쳐 하준아.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가웠다. 저런 건 필요 없어. 내게는 아버지가 있잖니. 진우가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는 길고 반짝이는 복도를 따라 슬프게 메아리쳤다. 서연은 연못개 뿌리 박힌 듯 서 있었다. 옷은 무거웠고 피부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것은 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 담긴 잔인함, 그녀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권리 자체를 겨냥한 정교한 모욕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말없이 짐을 쌌고 서울의 스카이라인 뒤로 해가 지기 전에 그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개인 서재에서 값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을 채웠다. 호박색 액체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스스로에게 하준을 헛된 희망과 자격 없는 손길로부터 보호했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눈물로 얼룩진 아들의 얼굴, 서연 씨를 외치며 울부짖던 그 애처로운 모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는 정원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선을 넘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다. 화면에는 연못 근처에서 비틀거리는 하준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낮처럼 선명하게 하준이 치료사의 도움도 고가의 장비도 없이 오직 그녀의 목소리에 의지해 벤치를 향해 온전한 세 걸음을 내디뎠다. 진우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영상을 되감았다. 보고 또 보았다.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의 뱃속을 들끓게 하던 분노는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다.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동원한 최고의 전문가 군단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녀가 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그녀를 짓밟고 모욕했다. 그 잔인한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유진그룹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요한 임원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늘 타던 운전사가 딸린 세단 대신 직접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의 운전대를 잡았다. 늘 입던 완벽한 맞춤 정장이 아닌 간소하지만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이었다. 평창동의 높고 거대한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들을 뒤로하고 그의 차는 서울의 반대편을 향해 달렸다. 풍경은 극적으로 변했다. 널찍한 도로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로 바뀌었고 세련된 건물들은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로 대체되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상가 건물 앞이었다. 그는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근처 카페에서 사온 뜨거운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공간이 그를 옥죄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자존심과 수치심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마침내 그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놀라움은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자존심을 억누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영상을 봤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준이를 돕고 있었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뻣뻣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어제 제가 했던 말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식으로. 전일제로 말입니다. 조건은 강서연 씨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맞추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 대신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직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즉답하는 대신 그가 내민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잔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움찔했다. 차가운 복도 안에서 유일한 온기는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준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결정이 오직 아이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박씨 가문의 저택 현관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하준이 그녀를 발견했다. 아이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번졌다. 눈물의 기억을 뚫고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아이는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서연이 달려온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머리 너머로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진우와 마주쳤다. 그의 자세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그저 진정한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배우기 시작한 한 남자의 희미한 첫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가문의 저택은 강서연에게 다르게 느껴졌다. 흠잡을 데 없는 건축 양식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하얀 기둥들은 여전히 빛났고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은 푸른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돌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박진우가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다. 그녀가 계단을 다 오르기도 전에 문간에서 하준의 작은 모습이 나타났다. 서연 씨, 아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비록 고르지 못했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아이는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다. 서연은 무릎의 통증도 잊은 채 몸을 숙여 아이를 마주 안았다. 진우는 아들의 바로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어제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는 이제 겸손을 배우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굳게 담은 그의 턱은 그것이 결코 쉬운 교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새벽부터 당신을 찾았소.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알 것 같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하준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자, 도련님. 감기 걸리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요. 웅장한 현관을 지나는 동안 서연은 저택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른 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녀는 하준을 햇살이 잘 드는 가족실로 안내했다. 부드러운 카펫이 그들의 발소리를 삼켰다. 하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흥분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 씨, 이따가 정원에 가요. 제가 이제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의 미소는 너무나 환해서 어제 끔찍했던 사건을 잠시 잊게 할 정도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뭐 좀 먹어요. 그렇게 많이 걸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문간에서 진우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아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재로 사라졌고 서연은 하준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부드러운 계란찜과 토스트를 준비했다. 그녀가 접시를 앞에 놓아주자 하준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있잖아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서연 씨가 없었을 때 저는 밥 먹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요리사 아저씨를 데려왔는데 맛이 똑같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음이 찡했다. 그래도 항상 밥은 먹어야 해요. 하준 도련님. 하지만 이제 제가 돌아와서 기쁘네요. 오전 중반쯤 진우가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조용히 쿵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섰다.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사과 이상의 빚을 졌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제 내가 했던 말들 변명의 여지가 없지. 내 오만과 편견이 멋대로 말하게 뒀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 이상으로 추악했소.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추악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전무님. 제 능력을 의심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 가치 자체를 의심하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진우는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댔고 의자가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그의 표정에는 드물게도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오.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준이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달라는 거요.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침에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던 하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녀의 결정을 이끌었다. 저는 도련님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전무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도련님의 발전 과정에 진정으로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는 도련님의 말에 그리고 제 말에 귀 기울이는 법부터 배우셔야 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방어적인 표정 사이로 한 줄기 겸허함이 비집고 나왔다. 동의하오. 그날 오후 서연과 하준은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연못은 햇빛에 반짝였고 연꽃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다. 하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고 각 걸음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진우가 길게 나타나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버지 보세요. 하준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저 벤치까지 혼자 갈 수 있어요. 진우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로 비틀렸다. 보고 있단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머물렀고 말없이 그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준이 벤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승리의 표시로 두 팔을 들어 올렸다.
서연은 부드럽게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조용한 정원에 울려 퍼졌다. 진우가 다가와 아들 옆에 쭈그려 앉았다. 잘했다, 하준아. 정말 잘했어. 서연 씨 덕분이에요. 하준은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진실을 말하듯 대답했다. 진우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오만함 대신 아들의 승리가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불편한 깨달음만이 존재했다. 그날 저녁 하준이 잠자리에 든 후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진우가 타일 바닥 위로 부드러운 발소리를 내며 조용히 들어왔다. 여기서 차를 직접 끓일 필요는 없는데. 그가 말했다. 이게 더 편합니다. 서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오늘 아침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계속 생각했소.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그건 내가 잘 못하던 일이었지. 하준이에게도, 그리고 확실히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사람들에게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서연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죠.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선택하겠소. 잠시 동안 부엌은 주전자가 식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진우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대신 그는 서연을 생각에 잠긴 채로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저택 뒤편에 있는 그녀의 작은 방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어두워진 정원을 내다보았다. 연못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어제 그곳은 그녀에게 몇 년 만에 가장 큰 굴욕의 현장이었다. 오늘 그곳은 작은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진우의 습관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편견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하준의 웃음소리는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잠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단지 하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들 삶의 다음 장이 시작되었고 그녀도 진우도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가능성의 문이 비록 좁았지만 열려 있었다. 그 후 일주일은 강서연과 박진우 사이에 조용하지만 조심스러운 휴전 상태가 이어졌다. 하준의 발전은 날마다 눈에 띄게 나타났다. 아이의 자신감은 정원의 장미처럼 피어났고 매일 아침을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열의로 맞이했다. 그러나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진우가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녀를 다시 데려온 자신의 결정을 시험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쌀쌀한 목요일 아침 서연과 하준은 치료실에 있었다. 한때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을 비췄다. 서연은 하준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내밀었다. 한 걸음씩만요. 발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준은 비틀거렸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씩 웃었다. 그는 세 걸음 그리고 네 걸음을 내디뎠고 그녀에게 다다랐을 때 그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제가 해냈어요. 아이가 외쳤다. 해낸 것 이상이에요. 서연이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대답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바로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진우가 팔에 태블릿을 낀 채 서 있었다. 좋은 아침. 그의 말투는 중립적이었지만 눈은 방 안을 훑고 있었다. 오늘 아이 상태는 어떻소? 어제보다 좋습니다.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진우는 안으로 들어와 근처 테이블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좋아. 다음 주에 있을 신라호텔 자선 만찬회에
하준이를 데려가야겠어. 아주 중요한 자리야.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나는 그들이 하준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보게 해야겠어. 서연은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말투에 서린 차가운 야망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전무님 도련님께서 나아지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행사는 아이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과 낯선 사람들, 오히려 상태를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진우의 턱이 굳어졌다. 그의 옛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손님 명단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을 그 자리에 데려가겠다고 당신에게 통보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을 끊었다. 이 가문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도련님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합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은 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긴장감을 감지했다. 진우의 눈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강서연 씨. 내 사과를 내게 매번 도전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착각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전문가로서의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도련님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 전무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지위가 아닌 아이의 행복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즉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그들 뒤에서 울렸다. 그날 밤 서연이 하준을 침대에 눕히자 아이가 속삭였다. 아버지께서는 안 돼요라는 말을 듣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어른들의 갈등 사이에 낀 아이를 보며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만찬회가 있기 전 며칠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우는 거리를 두었지만 강서연은 그의 말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렸다. 그는 하준이 정원에서 걸을 때 더 오래 머물렀고 비꼬는 기색 없이 아이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침내 행사 당일 아침 진우는 잘 재단된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다. 강서연 씨, 그가 말했다. 생각해봤소. 만약 오늘 밤 하준이가 참석한다면 그건 당신의 조건에 따를 거요. 당신이 내내 아이 곁에 있도록 하시오. 아이가 떠나고 싶어 하면 우리는 바로 떠날 거요. 동의합니까? 그것은 잘못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다. 동의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신라호텔의 웅장한 연회장은 샹들리에와 정중한 대화에 낮은 소음으로 반짝였다. 이브닝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손님들은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였다. 서연은 하준의 곁에 바싹 붙어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인파 속을 헤쳐나갔다. 처음에 하준은 낯선 얼굴의 바다에 눈이 휘둥그레져 그녀의 곁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때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무릎을 굽히고 자신을 소개했다. 네가 하준이로구나. 나는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란다. 그는 하준에게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건넸고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진우는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하준은 심지어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손님들에게 꾸준한 걸음으로 걸어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서연은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근처 손님들 무리에서 흘러나오는 낮지만 날카로운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박 전무님은 어째서 저런 하녀가 저렇게 가까이 붙어있게 두시는지 몰라. 우리 때만 해도 보모는 뒤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 말에는 명백한 계급의식이 묻어 있었다. 또 다른 목소리가 경멸감을 가득 담아 합세했다. 특히 저런 출신은 더 그렇지. 유진그룹이 원하는 이미지는 아닐 텐데. 서연은 그 말들이 가슴에 돌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에도 속삭임을 견뎌냈지만 하준의 앞에서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하준 역시 그 말을 들은 후였다. 아이의 작은 미간이 포로트. 왜 저 아주머니들은 나쁘게 말해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우의 목소리가 그 속삭임을 갈랐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그 무리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여자들 중 한 명이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박 전무님, 저희는 그저 오늘 밤 전무님의 직원분이 너무 눈에 띄는 역할을 맡으셔서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진우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여자들에게 돌아갔다. 강서연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의 소음을 뚫을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내 아들이 다시 걷게 된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사실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 말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 무리는 당황하여 어색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미소는 힘을 잃었다. 서연은 감사함, 놀라움, 그리고 존경심과 비슷한 복합적인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하준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거봐요, 아버지는 서연 씨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아이가 속삭였다. 나중에 그들이 상호 합의해 일찍 행사장을 떠날 때 하준은 뒷좌석에서 서연의 팔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차는 한동안 침묵 속에 달렸다. 이윽고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는 백미러로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이 틀렸소. 그리고 나 역시 과거의 당신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으니 나도 틀렸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기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은 단지 하준에게만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에게도 시험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은 그가 다음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선 만찬회 다음 날 아침 박씨 가문의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잘 닦인 조리대에 반사되었지만 강서연은 집안에 감도는 불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전날 밤 돌아온 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평소의 격식도 없이 서재로 틀어박혔다. 서연은 놀이방에서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는 하준을 발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도련님. 그녀가 아이 옆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사람들은 왜 서연 씨를 그렇게 쳐다봐요?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그 질문은 그녀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살피며 얼마나 많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를 보기 전에 다른 점들을 먼저 보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다른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탑 위에 블록을 하나 더 얹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서연 씨는 저를 도와주잖아요. 저를 용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이 메어왔다. 제게는 충분해요.
하준 도련님, 충분하고 말고요.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문간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정원에 나갈 준비하렴. 서연 씨와 이야기 좀 해야겠다. 하준은 어깨너머로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방 밖으로 나갔다. 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어젯밤 당신 잘 처신했소. 몇 년 전에 나보다 훨씬 낫더군. 그의 칭찬은 씁쓸한 자기 반성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몇 년 전이요. 그는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하준이만 했을 때 우리 집에는 김 기사님이라는 운전기사가 계셨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분이었지. 내게 바둑을 가르쳐 주셨고 매일 아침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분께 당신은 평생 운전기사 이상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소.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 그때도 그 후로도. 그리고 김 기사님은 일주일 후에 떠나셨어. 다시는 그분을 뵙지 못했지. 서연은 그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전무님은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고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나는 내가 다르다고, 나는 출신에 상관없이 노력을 존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소. 하지만 지난주 나는 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지.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존중은 스스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당신이 하는 선택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우는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끊겼다. 그의 누나 박서현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그녀는 불쾌감을 온몸으로 발산하며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진우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 이 상황에 대해 들으셨다고. 몹시 걱정하고 계신다. 그녀의 눈은 서연을 마치 벌레 보듯 훑었다. 무슨 상황 말입니까? 누님, 진우가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네가 이 여자를 하준이 보호자로 고용했다는 거 말이다. 서연은 마치 그 단어들이 입안에서 쓴맛이라도 나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잖니? 체면이 중요해, 진우야. 유진 가문의 이름이 걸린 문제라고. 어떻게 이런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를 대중 앞에 내세울 수 있어? 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해졌다. 이분의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다시 걷게 된 건 서연 씨 덕분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그 사실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서연의 입술이 가느다란 선으로 굳어졌다. 너 변했구나.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저 옛날 방식이 옳았다고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게 된 것일지도. 서연은 날카롭게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날 오후 진정한 권력자인 박 회장이 저택을 찾았다. 그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의 하나 때문에 우리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도는지 아느냐. 유진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어리석은 짓이다. 당장 해고해라. 그것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우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안 됩니다, 아버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이 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는 강서연 씨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거래보다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서재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는 선을 넘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문의 엄격한 규칙보다 아들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박서연이 다녀간 후 2주 동안은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강서연은 폭풍이 지나갔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박씨 가문 같은 집안에서 불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며 주변을 맴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하준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었다. 아이는 이제 그녀의 손을 잡지 않고도 정원을 가로질러 걸을 수 있었고,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서연이 짧은 산책을 위해 하준에게 재킷을 입혀주고 있을 때 정문이 열리며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머리카락은 강철색이었고 그의 눈은 잘 닦인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전무님, 집사가 알렸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진우는 거의 즉시 서재에서 나왔다. 아버지 예고에 없으셨지 않습니까? 박 회장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서연에게로 옮겨갔고 입가에 희미한 경멸의 빛을 띤 채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래, 이 아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자로군. 서연은 그 시선 아래서 위축되기를 거부하며 몸을 곧게 폈다. 강서연입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마치 살 의향이 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한번 훑었다. 알겠다. 그리고 다시 진우를 향해 말했다. 따로 할 얘기가 있다. 서연은 하준을 정원으로 안내했지만 저택의 벽은 두꺼웠음에도 높아진 목소리를 숨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열린 창문을 통해 단편적인 말들을 들었다. 가문의 이름 위험한 설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진우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꽉 쥔 주먹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준아, 서연 씨에게 돌 위를 달리는 새로운 경주를 보여주지 않겠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준이 연못을 향해 달려가자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당신을 정식으로 고용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셔.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당신이 약화시킨다고 말씀하시더군.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하소. 진우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거요. 아버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실 게야. 자신의 의견을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녀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낯선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날 오후 내내 긴장감은 폭풍 전의 습기처럼 머물렀다. 그 긴장감은 저녁 식사 직전에 터졌다. 박 회장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들의 서재가 아니라 서연과 하준이 이미 앉아있는 식당으로. 나도 함께하지. 그는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서연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했다. 그러다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말해보게, 강서연 양. 무엇이 자네에게 하준이 같은 아이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나. 서연은 큰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하준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도련님을 프로젝트가 아닌 한 명의 아이로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며 도련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도련님이 해낸 것을 기준으로 삼을 뿐입니다. 박 회장의 입술이 얇아졌다. 그런 감상적인 태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건가? 진우는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돈을 썼어. 학위 자격증 논문들. 그들 중 누구도 자네가 해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지. 주장이 아닙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도련님의 현실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굳어졌다. 우는 실력으로 착각되기 쉽지.
그때 하준이 끼어들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단호했다. 운이 아니에요. 서연 씨는 제가 시도해볼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물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늙은 남자의 얼굴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동요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손자에게 대답하는 대신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진우야, 잠시 보자. 이번에는 진우가 따르지 않았다. 아니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십시오. 식탁의 긴장감은 칼로 베일듯 날카로웠다. 결국 박 회장이 말했다. 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 실험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모두 내게 있을 게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진우의 말투는 최종적이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떠났고 그의 발소리 메아리가 복도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하준이 잠든 후 진우는 부엌에서 찻잔을 헹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당신 아버지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다루더군. 그가 말했다. 저는 회장님을 다루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누가 맞은편에 앉아있든 누군가는 도련님의 편이라는 걸 아이가 알게 해주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진우는 조리대에 기댔다. 알다시피 몇 년 전이었다면 나도 아버지께 동의했을 거요. 어쩌면 더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아.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깨달았어. 나는 평생을 우리 가족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선택들을 좌우하게 뒀더군.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소.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건 모래 위에 긋는 성과 같습니다, 전무님. 한번 그으면 지울 수 없어요. 그러길 바라는 바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평소에 절제된 인사 대신 진우는 아침 운동에 함께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셋은 함께 정원길을 걸었다. 하준은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따라잡으려 애쓰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하준의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진우의 자세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어쩌면 한 명 이상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 아침이 되자 박 회장이 남긴 위협은 강서연의 생각 속에 재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하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물리치료를 도우면서 그리고 저택의 긴 대리석 복도를 걸으면서 그가 했던 말들을 곱씹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박씨 가문은 그녀를 내보내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 표명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늦가을 햇살을 가리기 위해 무거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은 차분한 호박색 빛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폴더와 그의 빽빽한 필기로 가득 찬 메모장, 그리고 이메일이 열려있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그녀가 다음 수를 두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요.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서연은 의자를 빼내 앉았다. 그래서 계획이 무엇인가요? 전략적으로 방역하는 거요. 진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미 법무팀의 명예훼손이나 추가적인 괴롭힘에 대한 중단 요청서 준비를 지시했소. 하지만 법적 압박만으로는 누님을 막을 수 없어. 그분은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녀를 약화시키려면 그녀가 독을 퍼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발판 자체를 빼앗아야 해.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말은 진우가 말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다시 비틀기 전에 우리가 그녀의 동기를 폭로한다는 뜻이오.
그녀는 당신을 조종자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지.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당신을 협박하고 뇌물을 주려 했으며 당신을 쫓아내기 위해 하준이를 이용했다는 거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밝히면 그녀는 신뢰를 잃게 될 거요. 서연은 망설였다. 그건 하준 도련님을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 앞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키겠소.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준이는 인터뷰에 나올 필요 없어. 이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고 당신의 목소리에 대한 거요. 사람들이 당신의 헌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누님이 자신의 거짓말을 팔기는 더 어려워질 테니까 그들은 다음 이틀 동안 준비했다. 진우는 진실성과 차분한 태도로 유명한 베테랑 언론인 이지혜 기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는 언론계의 가장 냉소적인 구석에서조차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마지못해 응했지만 이지혜 기자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존재는 놀랍게도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서연을 취재 대상이 아닌 동료처럼 대했고 스캔들이 아닌 진실을 찾기 위해 왔음을 분명히 했다. 도서관에서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되고 벽난로가 배경에서 빛나는 가운데 이지혜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다. 강서연 씨, 박 씨 가문과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7개월 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혀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하준 도련님의 보행 능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셨고요. 네. 서연이 대답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도련님은 도움 없이는 몇 걸음 이상 걷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수많은 치료를 거쳤지만 아이는 좌절한 상태였죠. 저는 그 과정을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것 부담이 아닌 모험처럼 느끼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스스로 더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지혜 기자는 그녀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작은 승리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준이 처음으로 안뜰 끝까지 걸어갔을 때, 도움 없이 2계단을 올랐을 때 아이의 얼굴에 번졌던 기쁨에 대해서. 그녀는 어조를 겸손하게 유지했지만 각 이야기는 박서연이 만들려 했던 이미지에 대한 조용한 반박이었다. 이지혜 기자가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지렛대로 보려는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저를 쫓아내고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들, 심지어 직접적으로 저를 위협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준 도련님이 저를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지혜 기자는 그들에게 해당 방송이 일주일 후에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하준이 잠든 후 서연과 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셨다. 공유된 목적의식이 그들 사이의 긴장을 부드럽게 했다. 오늘 정말 대단했소.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가 말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지.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도 박서연은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배달원에 의해 직접 전달되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타이핑된 편지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박서현이 다음 주 토요일에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모금 갈라를 주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초대장은 진우와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보내졌다. 하지만 서연은 우아한 필체 속에 담긴 근원적인 도전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쟁터로의 소환장이었다. 그녀는 당신이 그곳에 오길 바라는 거요.
진우가 편지를 훑어보며 말했다. 자신의 영역, 자신의 조건 아래서 말이지. 그럼 가야죠. 서연은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빗속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해서 갑시다. 주가 지나면서 준비는 시작되었다. 단순한 공개석상 등장이 아니라 서연의 자리를 굳히거나 혹은 박서연에게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균열을 제공할 대결을 위한 준비였다. 어떤 식으로든 전선은 그어졌다. 이지혜 기자와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언론계의 폭풍을 몰고 왔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대중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강서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솔함과 하준을 향한 헌신에 감동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분노했다. 박서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한 대중은 이미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기사들을 훑어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동생 박진우는 감정에 휘둘려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냈고 저 천한 계집은 이제 대중의 동정을 등에 업고 성녀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밤 그 저택에 들어가서 녹음 장치를 설치하세요. 서재와 거실, 그리고 그 여자의 방에. 박진우가 그 여자와 무슨 작당을 하는지 모든 증거를 잡아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에요. 탐정은 위험 부담을 경고했지만 그녀는 2배의 보수를 약속하며 그의 입을 막았다. 한편 진우는 누나의 이런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인터뷰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기 위한 미끼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필사적으로 물어뜯으려 할 것이고 바로 그때가 덫을 놓을 최적의 시기였다. 그는 저택의 보안팀장과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안으로 침입자가 있을 겁니다. 목표는 도청 장치 설치일 거고요. 그는 저택의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유력하게 생각할 만한 경로의 함정을 설치할 겁니다.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들이 목표물에 접근했을 때 모든 퇴로를 차단할 겁니다. 절대 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안팀은 진우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저택을 감싸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보다 경비원들의 움직임이 잦았고 진우는 계속해서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하준이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 진우가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무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혹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시작됐군.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능숙하게 넘어왔다. 그는 박서연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그는 미리 전달받은 정보대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원 깊숙이 침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는 서재로 이어지는 테라스의 창문 앞에 섰다.
자물쇠는 예상대로 쉽게 열렸다. 그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방 안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그가 당황하여 돌아보았을 때 그의 앞에는 박진우와 건장한 보안 팀원들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소형 도청 장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퇴로는 차단되었고 그는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박서연 상무가 보냈나? 진우가 차갑게 물었다. 탐정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보안팀장에게 고갯짓했다. 경찰에 신고하게. 주거 침입과 불법 도청 미수 혐의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진우는 탐정과 단둘이 대면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것. 박서연 상무는 분명 당신을 모른 척할 테지. 둘째,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는 거요. 이메일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그렇게 한다면 내 변호사들이 당신의 형량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주겠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지. 탐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박서연의 냉혹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충성을 바쳐봤자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일 터였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책상 위에는 탐정이 넘긴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박서연이 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하며 저택 침입을 명령한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진우는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진우의 손에 들린 증거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누나가 저지른 모든 비열한 행위의 기록이자 이 길고 추악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칼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대형 응접실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박 회장은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어두웠다. 그의 아내는 불안한 듯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잠시 후 박서연이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들어와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섰다. 그는 묵직한 서류 폴더를 테이블 중앙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더 이상 거짓말이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사설 탐정의 서명이 담긴 자술서 서연을 음해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출력물 탐정에게 거액이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너를 홀려서 꾸며낸 짓이야, 진우야.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버지,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요. 하지만 박 회장은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책상 위의 증거들과 그 증거들보다 더 무서운 결심을 한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분노는 딸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일을 어설프게 처리하여 가문의 먹칠을 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진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누님은 오늘부로 유진그룹 상무직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세간의 이목도 있으니 당분간 해외에 나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강서연 씨와 하준이에게는 법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다시는 두 사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유진그룹이 입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것이 가문을 위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보았다. 그는 아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혔다. 박서현은 소리 소문 없이 프랑스로 떠났고 직원들은 이제 서연을 경애와 진심 어린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대했다. 저택에는 오랫동안 잊혔던 평화가 찾아왔다. 몇 달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정원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했다. 하준은 더 이상 걷지 않았다. 아이는 푸른 잔디밭 위를 마음껏 달리며 밝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정지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로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승리는 바로 저 모습이었다. 진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함과 따스함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처음 만났던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그가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깊은 존경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하준이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게도 다시 제대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르겠소. 서연은 대답 대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 길 위에는 어두운 그림자 대신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